이 시절의 가왕은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최고의 가수들만 나간다는 홍백가 앞전에 4년 연속 출전하시기도 하죠. 그 당시 부도칸에서 공연한 거 하나로 이 인기를 입증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돌아와요 부산항해, 그리고 추억의 미야 같은 곡들로 골든디스크를 가져가기도 했고, 이런 히트 때문에 일본에서는 좀 더 엔카 가수 느낌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가왕의 홍백전 연속 출전 기록이 끊긴 게 1990년인데 그렇다면 이때 한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8집을 낸 이후에 맨날 대상만 타던 가왕이 수상 포기 선언을 해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가요계와 멀어지고 조용필 그 자체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나는 상을 받지 않을 테니 후배들을 좀 더 키워주라는 의도가 깊게 깔려 있었고, 더 이상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90년대 초에는 TV 출연까지 포기하면서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자, 이후 나오는 또 하나의 명반이 바로 88년에 나온 조용필 10집인데 이 시기 가왕의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약간 퐁당퐁당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하나씩 앨범을 내야 했던 가왕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앨범에서 약간 힘 차이가 났단 말이죠. 실제로 6집에서는 가왕의 작곡이 하나밖에 없는데 명반으로 꼽히는 7집에는 자작곡이 8곡이나 들어가요. 이후 8집에서는 본인 작곡이 없고 9집에서도 딱 2곡만 들어갔다가 10집에서는 아예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우게 되죠. 아름다운 이별이 그리움이 남는 것. 하면서 울고 있구나. 비야 비야 멈추어다오. 여기는 회색의 도시. 88년 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88 올림픽이잖아요. 전국이 기대로 들떠있던 시기인데 이 앨범에는 역시나 서울에 관련된 곡이 2개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 이게 막 결코 희망차거나 기쁜 노래가 아니에요. 일례로 서울의 가사를 보면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화려한 축제여 눈물 속에서 멀어져가는 그대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왕은 올림픽이 아닌 그 이후 화려하게 멀어져가는 올림픽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수록곡 서울 1987년을 들어보면 그냥 앨범 전체적으로 서울의 이면을 조명하려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1987년 서울, 시민들은 투쟁하여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열매를 가져오는데 이거는 당시 곡 가사가 몇 번이나 빠꾸를 먹어서 몇 번을 고쳐 쓴 가사라는 썰도 있어요. 이 곡까지 같이 들어보면은 가왕이 나름대로 대중가요가 허용하는 선에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려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죠. 또 다른 수록곡인 회색의 도시까지 들어보면은 그 의도가 더욱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앨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슬픕니다. 단순히 슬프다기보다는 약간 아련한 느낌? 이 앨범의 또 다른 대표곡 모나리자가 그나마 가장 신나는 곡일 건데 이것도 장조가 아닌 단조거든요. 이후 10집 파트 2로 이름 붙여진 사실상의 11집을 내게 되고 마침내 지구레코드와의 인연을 끝내게 되는 가왕이에요. 여기에도 뭐 큐 같은 대표곡이 있고 자그마치 20분에 달하는 대곡도 있고 뭐 그렇죠. 감으면 모르니 사랑 돌아서면 잊으리. 이 다음 그러니까 12집부터는 완전히 젊은 사람이 들어도 위화감이 없을 음악들이 나올 겁니다. 소위 말하는 뽕기가 완전히 빠지고 90년대의 시작을 알리게 돼요. 지구레코드와 결별한 만큼 완전한 새 출발을 하게 된 건데 하지만 이때 이미 본인의 저작권은 야금야금 지구레코드한테 강탈당한 상태였다. 가왕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이때 가왕이 빼앗긴 곡의 수는 총 31곡. 이 시기에 각종 히트곡을 수록한 조용필 베스트 앨범이 범람했는데 이거는 모두 곡의 유무형 복제권이 지구레코드한테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곡의 권리가 없어서 후에 베스트 앨범을 제대로 못 내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죠. 이에 관해서 가왕이 한 말은 예전에 저작권이란 개념이 없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1987년에야 구색을 좀 갖춘 걸로 알아요. 저작권에 무지하던 시대적 상황과 본인의 부주의도 겹쳐져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왕이 이에 관해 인터뷰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 나는 음악만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 잘 모른다
않는다는 말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지구 레코드와의 결별 그리고 법정 싸움 이외에도 음반은 쉴 새 없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엘튼 존 얘기할 때도 비슷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살면서 숨만 쉬고 음악만 한 분이에요. 이후에 12집, 그러니까 90년대부터는 더 이상 계약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시대가 변하고 음악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는 시기. 그래서 매 앨범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워할 수 없는 그댈 지우라. 눈 감은 내 가슴엔 눈물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 눈에서 지친 마음을 다해.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도 말을 안돼. 장미꽃 불을 켜요. 어두워진 가슴마다 사랑의 꿈 나눠줘요. 언제나 손에서 그 길속에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라 떠나본 길에 나는 너도 건너가세요. 자, 12집의 대표곡은 역시 추억 속의 재회와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 두 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부터 옛날의 뽕기가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사운드가 강렬하고 무거워졌다고 가왕은 자부하는데, 조용필을 입문하고 싶으시면은 이 시기 앨범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익숙한 노래도 있고 가왕의 또 다른 면모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또 다른 면모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울부짖고 처절한 그런 발라드가 아닌 아주 절제되고 차분한 모습의 발라드인 거죠. 13집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꿈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인데, 이거는 저의 가왕 입문곡이기도 한 곡이에요. 근데 이제 꿈이라는 이름에 맞게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를 갈지 모르겠을 때 듣기 좋은 곡. 가왕 특유의 목소리가 노래를 더 애잔하게 만들기도 해서 저는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실제로 가왕 본인이 가장 아끼는 곡이라고 하기도 했죠. 13집은 The Dreams라는 제목답게 꿈을 컨셉으로 한 컨셉 앨범이거든요. 이거는 이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인 작사가를 전격적으로 중용해서 7곡이나 작사를 맡겼던 앨범. 이거는 좀 더 젊은 느낌을 주기 위한 한 수였고, 결론적으로 후기 조용필의 최고 명반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후에 14집에서는 슬픈 베아트리체, 고독한 러너 같은 곡이 대표곡으로 꼽히고요. 슬픈 베아트리체 같은 경우는 아예 현악이 전면으로 나온 곡입니다. 조용필 음악의 결정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앨범 내내 기발하고 치밀한 구성을 보여주는데, 이 시기에 가왕곡들을 다 들어보면은 라틴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재즈 느낌이 나는 것도 있고 안 한 장르가 없어요. 90년대에 나온 12, 13, 14집은 정말 명반 퍼레이드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구 레코드에서 벗어난 뒤에 그 역량이 완전히 마음껏 드러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가. 이 시기에 했던 다양한 음악적 실험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부각받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거죠. 가왕은 14집을 홍보하면서 그 위기를 피부로 느꼈다는데, 19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를 들고 반도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시대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고 가왕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죠. 80년대 인기 가수가 순식간에 저물어요. 그래서 가왕이 이에 맞춰서 자신도 변해야 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TV 출연을 그만두고 콘서트형 가수로의 변신을 꾀합니다. 완전한 인생 2막, 80년대 말에 잠깐 해체한 위대한 탄생도 이때 다시 재결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혼도 딱 이때쯤에 하시게 되고요. 요즘에야 콘서트형 가수의 개념이 정립이 됐지만, 이 당시에 TV 출연을 줄인다는 거는 가수로선 자살행위였거든요. 이 시기 한국 가요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이전에 신해철 편에서도 언급드린 바 있지만, 잦은 TV 출연으로 인지도를 쌓은 뒤에 밤무대를 돌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것. 그러니까 가수들은 PD한테 절대 복종해야죠. 가수들의 명주를 방송가와 밤무대가 쥐락펴락하니까 대부분의 가수들한테 콘서트는 그냥 뒷전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건
가왕을 비롯한 몇 사람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전체적인 공연의 수준도 떨어졌죠. 가왕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길 우리 대중들은 음악을 좋아하지만 직접 체험의 비중이 너무 낮다 보니 콘서트에 임하는 의식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하대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전문 공연장이 거의 전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TV 대신 공연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겠다는 도전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가왕도 그 선택의 후유증을 꽤나 오래 겪습니다. 본인의 말 맞다나 처음에는 많은 관객들이 왔는데 조금 지나니 관객이 안 오더래요. 지방 공연은 심지어 절반밖에 안 찬 적도 있다고 하고 히트곡이 몇 곡인데 방송 한 번 안 나갔다고 관객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가왕은 다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공연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콘서트의 새로운 지표, 가왕이 다시 한번 신세계를 보여줄 준비를 하게 됩니다.